이 밤이 다 지나가면은 별 수도 없이 난 또 한동안은 널 잊고 살 테니까 내 가슴 속에만 품고 살아갈 테니까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 네 집을 지나쳐 그날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봐서 벌어지는 빗물과 시계 초침 소리가 방 안 가득 채우면 그때로 난 돌아가 차라리 난 희비가 네, 시청자들 조금 들어올 동안 잠깐 노래만 좀 듣고 계세요. 그치지 않았음에 내 기억 속에 살 수 있겠나 항상 옷을 거의 막판에 입어서. 그게 했던 못난 놈이니까 날 다시 포스터 틀어놔야지. 구매할 자격도 없으니까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 네 집을 지나쳐 그날의 감정을 다시 근데 갑자기 왜 CPU 사용량이 이렇게 많죠? 오랜만에 왔네요. 방송 방금 전에 켰는데, 잠깐 이것 좀 타느라. 느껴 네, 인직님 어서오세요. 닉네임 인직이라고 하셨다고 뭐 감스트님 아닌 거 다 아니까. 보고 봐서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너무 빨리 쓴 것 같아 거기까지인 것 같아 네, 지금 시간대가 이제 그거거든요. 이제 교육도 소통 배움이다 해가지고, 여기 이제 리스트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그러는 거고, 나중에 이제 아마 또 개편이 되면 이제 주 2회 이런 방송을 해요. 네, 소교는 사랑님 어서 오시고요. 네, 이제 사람들 슬슬 모이니까 이 노래까지 잠깐 끝나고, 네, 이거 좀 마저 타야 되거든요. 비가 그칠 때 갇혀 있던 곳에서 다시 됐어. 살아야만 해 비도 오고 그래서 네 1차 대전이 아니고, 이걸 배경은 2차 대전이에요. 생각이 났어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 네 집을 지나쳐 아니, 뭐, 인원수는 이제 막혔는데, 그날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봐서 그리고 최근 주제들을 보면요. 제가 이걸 진행을 하면서, 분명히 제가 이거 대본을 한글로 미리 어느 정도 할 건지 써놓고, 이걸 PDF로 지금 옮겨놓은 거거든요. PDF로 만들어가지고 태블릿에 옮겨놓은 건데, 보통 이 테마 이슈 지원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돼요. 근데 하다 보면 3시간이 되더라고. 근데 오늘은 몰라, 3시간까지는 안 갈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원래 전공이 역사여가지고, 이제 다른 날들은 보통 그냥 토크 방송을 켰는데, 오늘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방송을 해요. 교육 BJ 교육 담당 PD님도 해주시고, 되게 익숙한 분이 또 한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스푼을 안 빼놨다. 중간중간 마셔야 되는데. 됐어. 많이 배워야 되겠다고요? 네, 즐겨찾기하고 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역사의 꽃이 세계 2차 대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닉네임이 꽃!
유이신가요? 꽃유 하트?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그 연음으로 발음을 하면 좀 그 닉네임이 좀 그 야하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아니 뭐 다른 분이에요. 아니 이제 그 같은 시간대에 그 시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사실 좀 그쵸 가급적 좀 안 겹치고 싶어가지고 그 교육 BJ 그 PD님한테 원래는 그 시간대로 했었는데 그 이게 발음을 제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그 하트가 뜰 수 있어요 채팅에. 그 이제 PD님이 이제 원래 저랑 같은 시간대에 그 토익 스피킹 방송을 하는 분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대균쌤 아니에요. 대균쌤은 9시부터 하시고 근데 오늘은 이 시간대에 그 교육도 소통 배움이다 이거 그 리스트가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시간대에 같은 시간대에 하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PD님이 이게 같이 세트로 그 이슈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맞춰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조만간 제가 주 2회 방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님은 몇 센치? 그렇죠. 역사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저는 강사 활동을 하기도 해요. 물론 요즘은 좀 최근 몇 년 동안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좀 강의가 좀 안 들어오긴 하는데 저는 강의 활동을 한 적도 있어요. 강의는 사실 역사 말고도 여러 가지를 다 해요. 그 교육 BJ 그 선정되면 이제 주 2회 방송 그 이제 공식 공고가 나면 이제 주 2회 방송을 해야 된대요. 저도 숙제 방송. 아는 분들이 왜. 자, 그래서, 원래 이 영화 덩케르크라고 나왔는데요. 이 발음이요. 그 프랑스어로 발음을 하느냐, 독일어로 발음을 하느냐, 영어로 발음을 하느냐, 사실 좀, 영화는 조금 다르게 불려요. 그래서, 그 이 덩케르크라는, 우리는 영화 제목 때문에 덩케르크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영어 발음이 덩케르크인 거지. 영어 발음은 덩케르크고 거기가 원래 프랑스 땅이요. 구남도요? 이미 했어요. 구남도는 저는 지지난주에 했어요. 구남도 지지난주에 했고 제 유튜브 가면 있거든요. 그리고 영화도 봤고요. 덩케르크도 사실 구남도 영화보다 더 일찍 봤어요. 근데 좀 순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또 지난주에는 제가 하고 싶은 주제가 또 따로 있었기 때문에 좀 순서가 좀 많이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영어 발음인 덩케르크고 프랑스어 발음으로는 아마 땡케르크인가 뭐 그렇게 뭐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프랑스어는 뭐 주댐무 뭐 울랄라 뭐 이런 가타사 이런 거밖에 몰라가지고 네, 얘기를 하세요. 아, 맞아. 사랑님의 닉네임이, 그거구나. 그 프랑스어로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거구나. 그래요. 그래서, 이 덩케르크라는 그 영화에서 시행됐던 작전 이름은요, 다이나모 작전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 덩케르크만 원래는 사수하는 게 아니었어요. 덩케르크만 사수하는 게 아니고 이 주변에 있는 항구 도시들을 전부 다 사수를 해가지고 이 수십만 명의 그 유럽 연합군들을 일단은 그 포위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좀 도와주자. 약간 그런 의미였는데 당시 상황이 이랬어요. 다이나모예요. 제가 써드릴게. 다이나모. 덩크라이크. 동문이세요? 그래서 당시 상황이 이랬어요. 독일이 그 소련하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전쟁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폴란드가 동서에서 짜부가 돼가지고 순식간에 망해버리죠. 이게 소련이 독일하고 불가침을 하면서
그 조건이 있었어요. 폴란드 땅을 나눠 갖자. 예, 폴란드가 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러시아의 식민지였거든요. 러시아의 식민지였었기 때문에 근데 1차 대전 때 그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당시 소련이 국민들은 전쟁을 하기 싫다면서 그 당시 뺏겼던 땅들을 그냥 다 돌려받지 않는 걸 조건으로 전쟁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폴란드가 독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히틀러하고 당신은 스탈린이에요. 그 레닌은 죽었고 레닌은 죽고 이제 스탈린이 당신은 그 소련의 실권자였는데 서로 폴란드를 나눠 먹은 다음에 건들지 말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처음에 소련은 세계대전 초반에 폴란드만 먹고 안 꼈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은 동쪽은 걱정이 없어지니까 이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먹고 그 프랑스까지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때요. 벨기에는 당시 왕이었어요. 왕정이 있었어요. 벨기에 국왕이 독일에 항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벨기에 군대들이 항복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얘네들까지 요 프랑스로 지금 밀려온 거야. 밀려오고 이 지도를 보면 이거죠. 여기서 보면요. 조금 잠깐만 확대를 해볼게요. 흥남철수 작전하고 비슷한데 규모는 이게 더 커요. 당시 흥남철수는요. 민간인들까지 합해서 그 총 10만 명 이상이 그 철수를 한 거고 민간인 합해서 10만 명인데 이 작전에서 철수를 한 사람은 병사들만 합해서 세 나라의 병사가 무려 30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규모에선 제일 역사상 컸어요. 여기 빨간 띠가 영국이고요. 빨간 띠가 영국, 파란색은 프랑스, 그리고 녹색이 벨기에였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검은색이 나치 독일이었어요. 독일 제2제국. 독일 제3제국이요. 그러니까 독일은 자기 나라 그 역사에 얘기할 때 제1제국 시대가 있고 제2제국 시대가 있고 제3제국 시대가 있거든요. 제1제국은 신성로마 제국이고 제2제국은 이제 1800년대 후반에 그 비스마르크가 막 그 보불전쟁하고 막 그래서 이제 황제 즉위식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제2제국이고 영화처럼 영국만 우선으로 되었냐고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영화는요. 일단은 구축함의 경우는 영국 군대의 함대예요. 구축함은. 그래서 이제 영국 군대를 우선으로 태웠겠지만 다른 연합군들을 다 태울 구축함이 없었어요. 일단은. 그거를 제가 슬슬 이제 배경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이렇게 갑자기 독일이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서쪽에서도 막 포위를 한 이유는 여기 영국, 프랑스, 벨기에 군대가 이 서쪽을 포위를 안 했으면 이때는 아직 파리가 점령을 안 당했을 때예요. 1940년 5월이기 때문에 1940년 거기서 몇 달이 지나고 파리가 점령이 돼요. 그래서 이 연합군들이 그 파리로 방어를 하러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야. 파리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여기를 이제 그 잡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이 3면에서 이렇게 포위를 해버리면요. 나갈 데가 바다밖에 없잖아요. 바다밖에 없고 배도 별로 없어. 그리고 이거를 뚫고 나가려고 하면 몰라. 뚫을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껏 뚫고 나가서 만약에 한 300명 남아봐.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웨즈강이라는 곳이 웨즈강을 넘어서 이 3면으로 포위를 하면서 이제 근데 일방적으로 독일이 계속 이기기만 하면서 포위를 했다. 그거는 아니에요.
아라스라는 곳에서 연합군이 한번 전차 부대를 앞세워서 반격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기기는 독일이 이겼어요. 이기기는 독일이 이겼는데 이제 당시 독일의 기갑부대를 지휘하는 장군이 하인츠 구데리안이라는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합군은 진짜로 요 지도처럼 바다를 빼면 이제 퇴로가 없는 거야. 바다를 빼면 퇴로가 없는 상황이 이제 돼버리니까, 자, 바다를 빼면 이제 퇴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1940년 5월이었는데 이제 기갑부대면요 보병들보다 이동 속도가 빠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이제 군대 가보신 분들은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보병사단이 있고 기계화 보병사단이 있잖아요. 지금의 기계화 보병사단이 여기에 기갑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전차, 뭐 장갑차, 뭐 이런 거 타고 막 운전하는 그런 병사들도 있고요. 제가 신교대가 기계화 보병사단에 나왔었기 때문에 신교대만. 참고로 저 남순이하고 신교대 같은 소대였어요. 거기가 이제 기계화 보병사단이었거든요. 남순이하고 신교대가 같은 곳이긴 했는데 거기가 좀 기계화 보병사단이에요. 물론 나도 남순이도 자대가 그 사단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 나오면 싸움을 잘하게 생겼다고요? 저 사격은 못했는데? 저 사격으로 포상휴가 받은 적 없어요. 진급 측정 라인만 딱 통과를 했을 뿐이지. 그리고 진급 측정은 실거리가 아니고 축소 사격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사격장 갈 시간 없어서. 축소 사격했었고, 몰라. 저는 진짜 총 메고 싸움하는 것보다는 작전이었으면 모르겠다. 작전이었으면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삼각 포위망이요. 당연히 이제 벨기에는 이미 그때 왕이 항복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벨기에 패잔병들이 갖췄고요. 그리고 프랑스는 이제 파리로 가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요 프랑스에 있던 프랑스 병사, 파란색인 이 프랑스 병사들도 파리로 가는 퇴로가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바다 건너서 이웃나라를 도와주러 왔던 영국 군대도 요 빨간 띠 갇혀버렸죠. 그래서 갇혀버려가지고 이 포위망에 갇힌 연합군이 수십만 명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하겠지만 수십만 명이었어요. 안경 벗어서 뭐 하게요? 내가 글씨가 안 보여서 안 돼요. 근데 이때까지도 프랑스의 지휘부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발암물질을 유방하는 프랑스의 군 지휘부였어요. 물론 그 지휘부에는 나중에 프랑스의 대통령이 되는 드골도 있었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프랑스는요 이 포위망을 뚫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포위망 안쪽과 포위망 바깥쪽에서 양면으로 때리자 라고 서로 약속은 그 작전을 구상만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 포위망 밖에 있는 병사들은 지금 파리가 내일 모레 하고 있는데 파리를 납두고 여기로 올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 포위망을 뚫게 도와주러 오면 오히려 이 포위망에 갇혀서 진짜 거의 사육당하는 그 병사들만 더 늘어나는 거였어요. 그렇죠. 당시 독일은 강했죠. 당시 독일은 진짜 패배를 모르는 1940년 봄이면요. 파리가 점령당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독일이 진짜 파죽지세일 때예요. 자, 그렇고요. 그러니까 영국은 이들을 좀 구해주고 싶었는데 영국도 맘대로 지원 병력을 보낼 수가 없는 게 영국은 좀 약간 사정이 복잡해요. 조금 제가 뒤에 얘기할 거지만 독일이 이때 강했던 이유요.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전에
일단 오스트리아하고 합병을 했어요. 당시 유럽에서 좀 강한 나라라고 보면요. 강한 나라가 있다면, 뭐,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 정도였거든요.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뭐 소비에트 한다고 뭐 전쟁 원래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 제 1차 세계대전도 중간에 이탈한 애들인데.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강했던 이유는 원래 헝가리하고 그 통합 제국이었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합스부르크 왕가가 해체가 됐어요. 오스트리아는 그렇게 강했던 나라인데 해체가 됐어. 1차 세계대전 때 오스트리아는 원래 그 독일 편이었어요.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하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한 편이었어. 그래서 오스만 제국도 세계대전 끝나고 해체됐죠. 그리고 근데 오스트리아는 그 다음에 합병이 됐고 체코슬로바키아도 합병이 돼요. 그리고 독일하고 소련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폴란드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독일이 서부 전선에서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게 동쪽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동쪽 전선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쪽을 프랑스 전선에 집중을 할 수가 있었어요. 벨기에 그냥 넘어가고 네덜란드가 그냥 넘어갔어요. 물론 이제 네덜란드는 뭐 독일에 항복하는 식으로 네덜란드의 그런 사회적 이런 건 안 망했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 안내일기 읽어보셨으면 안내일기 읽어봤었으면 그때 독일군이 네덜란드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덜란드에 이주했던 유대인들이 탄압을 당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안네 프랑크의 그 가족들이 그 은신처에 들어갔고, 또 이제 아빠 그 오토 프랑크의 그 직장 동료 가족들까지 같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은신처 식구 8명 중에 오토 프랑크 1명만 살아남죠, 나중에. 그거는 이제 1944년 얘기니까 그건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한번 안내일기를 한번 컨텐츠로 다뤄볼 생각은 있어요. 언젠가는 할 거고요. 근데 독일도요, 이렇게 포위망을 원래 쉽게 만들고 이 포위망에 갇힌 애들을 다 죽일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그 아라스 전차전 그 전투에서 연합군이 한번 반격을 하니까 어라? 얘네 아직 안 죽었네? 하면서 얘네 독일도 뭔가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뭔가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계속 징역만 했다가는 우리가 몰살당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도 몰살당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잠시 멈춰요. 그렇게 이제 잠시 멈추게 됐고, 무엇보다도요, 이때 당시 독일의 총통이었던, 총통은 총리 더하기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에요. 유럽의 정치는 국회의원 선거, 총선거에서 제1정당의 리더, 당 대표가 총리를 겸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따로 있어요. 근데 히틀러는 대통령까지 돼가지고 총통이 된 거죠. 그때 그 총통의 운명을 결정을 짓는 그 투표 결과가 2등하고의 그 격차가 단 한 표 차였대요. 그 한 표 때문에 역사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선거가 중요한 거예요. 투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년에 지방선거 꼭 투표하시고. 그래서 하인츠 구데리안 그 기갑부대 그 지휘관은 1940년 5월 22일에 이제 기갑부대들 좀 나눠가지고 1기갑사단은 제가 이 지도를 다시 보여줄게요. 1기갑사단은 여기 칼레라는 도시로, 그리고
이 기갑사단은 불로뉴, 요 지도, 여기 서쪽 바다, 일로 진격하고 10기갑사단을 덩케르크로 보내라. 덩케르크는 파리에서 북쪽으로 270km가 떨어져 있고요. 동쪽으로는 벨기에 국경이 14km였어요. 그 정도 떨어진 도시로 진격을 시작을 해요. 독일의 요 화살표를 보면 그 기갑사단을 나눠서 진격한 거는 여기 불로뉴, 깔레, 덩케르크 이 세 개의 도시가 당시 프랑스가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도시였어요. 뭐지? 덩케르크, 여기 지금 이 지도에서 약간 짙은 색깔 있잖아요? 네, 새로 오신 분들 어서오시고. 약간 지도에서 짙은 색깔에 이 적혀있는 그 도시 이름 하나 있죠. 영국 국기들 그 사이에 있는 도시 하나. 거기에요. 덩케르크. 자, 이 동네인데요. 문제는요. 원래 작전대로 갔으면 이 덩케르크라는 도시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도시까지 먹으면요. 여기에 있는 연합군들은 이 항구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버 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도망갈 수가 없고 전부 다 몰살당할 판이었어. 아무리 수십만 명이 있으면 뭐해. 갇혔는데. 갇혔으면 제대로 싸우지 못하죠. 물론 코너에 물린 지는 고양이를 깨물 수도 있어요. 그쵸. 다 죽을 수 있는 거였어요. 수십만 명이. 근데 문제는요. 연합군이 한 차례 저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독일이 이때 통신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왔어. 연합군이 그쵸. 그 얘기한 거예요. 코너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 수도 있어요. 코너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독일이 이제 통신으로 연합군이 어떻게 역습한다는 정보를 어떻게 도청을 들었어요. 어떻게 도청을 들으면서 그마침 아돌프 히틀러 총통이 5월 21일에 이 전선을 직접 시찰을 나왔어요. 히틀러가 직접 시찰을 나와가지고 이제 근데 문제는 히틀러도 그렇고 육군의 총지휘부도 그렇고요. 그리고 야전군 사령관들도 그렇고 서로 의견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육군은 계속 공격해야 된다. 육군 사령부는. 그리고 야전군 사령관들은 우리 여태까지 계속 쉬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 전차들 연료도 없고 지금 탄약도 떨어졌고 연료도 없고 일단 병사들도 피곤하다. 좀 쉬어야 된다. 그러고 히틀러는 이거 무턱대고 계속 전진만 했다가는 한번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히틀러는요. 24시간 동안만 공격을 중지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게 이변을 불러온 거야. 이게 이 작전을 성공화시키게 한 오히려 그 요인이 됐어. 히틀러가 도와준 거야. 그래서 깔레하고 불로니하고 덩케르크는 그 24시간 동안 방어를 준비할 수 있었어요. 물론 덩케르크 빼고 나머지 도시들은 다 넘어가긴 했어요. 결국 다 넘어갔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덩케르크를 공격하기로 한 제10기갑사단이 클라이스트 기갑군 예비부대로 재편됐어요. 전시의 부대가 재편성됐어. 원래 동원훈련 때 부대 증편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대를 다시 재편성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부대가 재편성되면서 10기갑사단은
아니, 총통각하, 우리 조금만 더 가면 여기도 점령할 수 있는데 계속 가야 되는데, 우리 가면 안 됩니까? 하니까 히틀러가, 안 가면 가면, 명령 거역하면 죽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갑 사단장은, 하이틀러! 하고 전화 끊고, 공격 중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0기갑사단이요. 덩케르크 그 도시를 불과 15km까지 남겨놓고 전진을 했는데, 그러니까 선두부대는 전진했어요. 전차들은. 보병들은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고, 전차들은 전진하고 있었고, 15km 앞에까지 갔었는데, 여기서 멈춰야 되냐고. 그랬더니, 독일 육군 제4군 사령부가 더 개념이 없는 명령을 내려요. 부대의 간격을 단축하라. 근데 여기서 부대 간격을 단축을 하라는 거는요, 앞부대가 너무 빨리 가고 있고, 뒷부대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앞부대 보고 좀 멈추란 얘기거든요? 왜냐면 보병들을요, 전쟁 때 보병들, 여러분들 행군해보시면 알잖아요. 군장 매잖아요. 물론, 지금의 군장보다 그때의 군장은 더 가벼울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에서 매는 신형 군장 있잖아요. 그 신형 군장은 20kg이 넘어요. 신형 군장 한 번 잘못 맸다가 제가 후유증으로 무릎이 안 좋아서 군병원에서 수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뒤에 있는 보병 보고 군장 메고 며칠째 걷고 있는 애들을 구보를 시킬 순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앞에 있는 전차부대가 야 니네 스탑해.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전선까지 왔던 히틀러가 일단은 전군 진격 정지 명령을 하달을 했다가 26일에 야 이제 진군 정지 철회하고 다시 가 하고 히틀러는 다시 이제 독일로 돌아가요. 히틀러는 다시 독일로 돌아가는데 잠깐만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됐고, 독일은요, 하여간 그렇게 아까 제가 얘기를 했듯이, 히틀러도 그렇고, 육군사령부도 그렇고, 야전사령관들도 그렇고, 다 의견이 달라. 그래가지고, 결국 덩케르크 살려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라스에서 연합군이 한번 반격을 한 덕분에, 이제, 독일 육군 지휘부가 좀 공포감이 있었어요. 선두 기갑 부대가 계속 가다가 우리 고립되어 뒤질 수도 있겠구나. 약간 그런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틀러하고 육군 사령부, 야전 사령관들 다 그렇게 의견이 서로 다 달랐지. 다 대립을 했어요. 다 대립을 했고. 근데 요즘 이상하게 비로그인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전쟁이 시작한 이래 독일은 한 번도 제대로 쉰 적이 없어가지고 전차들도 그동안 손실된 전차들을 뭐 고치든지 아니면 스타크래프트처럼 손실된 유닛을 새로 뽑는다든지 스타크래프트에서 여러분들 시즈 탱크 뽑을 때 시간 좀 오래 걸리는 거 아시죠? 군수공장에서 팩토리에서 시즈 탱크 뽑는 게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요. 제일 비싸기도 하고. 하여간 탱크를 뽑을 시간이 필요해. 탱크 재생산할 시간이 좀 필요하고, 고칠 시간이 필요하고, 일단 연료도 없고, 탄약도 없고, 전차를 고쳐야 될 부품도 없어. 무엇보다도 전차를 운전하는 승무원들이 필요해가지고 거의 뭐 졸음운전을 할 판이었어요. 진짜 고속도로에 요즘 졸음쉼터 있잖아요. 졸리면 제발 쉬어가세요. 제발 쉬어야 될 상황이었어.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손실된 전차들 중에 한 절반은 이제 그 당장은 다시 쓸 수 있을 정도로 수리를 해서 복귀를 시켰고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못 쓰게 되는 전차들은 퇴역하는 거죠. 퇴역을 해야 돼요. 근데 퇴역을 안 하고 복귀를 하고, 전시였으니까 복귀하지 평시였으면 아마 퇴역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독일이 원래 한 이 정도 이만큼의 탄약을 쓸 것 같다 했는데 이만큼밖에 안 쓴 거예요. 너무 그 쉽게 진격을 해가지고 탄약도 생각보다 안 쓰고, 그래서 탄약 수송을 할 일부 차량들을 연료 수송으로 바꿔버렸어. 그래서 그것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병력 손실은 진짜 그렇게 어떻게 메꿀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병력을 추가 동원하려면요, 사람 끌어모으는 게 제일 어려워요. 뭐 군수품이야 뭐 전차 같은 거야 좀 조금 고쳐서 쓰면 되긴 하는데, 리페어 있잖아요. SCB가 리페어 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그 메딕이 나오기 전까지 테라는 유닛을 고칠 수 없었잖아요. 그 보병들은 HP 떨어지면 끝나는 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오리지널에선 그래서 스팀팩을 막 써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병력을 다시 뽑을 시간이 필요했어. 전차 승무원들도 졸리니까 제발 쉬어갑시다. 졸음 쉼터가 필요했어. 그래가지고 그 원래 히틀러가 총통의 권한으로 명령을 했는데, 당시 그래서 야전을 지휘하던 구데리안 장군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안 됩니다. 총통각하 계속 가야 합니다. 했는데 총통이 야, 니 옷 벗고 싶어?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이 히틀러.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진격을 중지하고 나서 이제 구데리안 장군이 한번 자기의 그 전열을 한번 재정비하면서 쫙 둘러봤어요. 근데 그렇게 쫙 둘러보니까 진격을 정지하는 동안요, 그 자기들이 건너가야 될 그 운하가요, 때마침 그때 5월에 프랑스에 폭우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운하가 넘친 거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그 공병대의 실력은요, 그 불어난 그 범람하는 운하를 건널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의 공병들이 없어요. 물론 지금의 우리나라 공병들이 훨씬 더 잘하긴 해요. 그 공병대는 막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한강에 임시 가교를 놓고 전차들이 건너는 그런 훈련도 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공병대들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구데리안 장군이 이래서 총통이 진격을 정지하라고 하셨구나. 알겠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대요. 근데 여기서요, 그 공군의 그 오성장군은 그 계급 원수라고 부르잖아요. 공군의 헤르만 괴링 원수가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공군만으로 덩케르크를 쓸어버리겠습니다 하고 장담을 한 거예요. 호언 장담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히틀러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우리도 파리를 공격하는데 기갑부대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여기 포위해 놨으니까 여기는 공군을 믿어보자. 괴링 장군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때 육군 원수였던 에르빈 롬멜 장군은요, 히틀러가 이 결정을 내릴 때부터 저 사람 군사적 능력에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거라 그렇게 의심을 했었대요. 근데 문제는 롬멜 장군은요, 1944년에요. 이후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야전에서는 그 못 뛰고 돌아왔거든요. 베를린으로 돌아왔었는데, 문제는 롬멜 장군은
1944년 여름에 있었던 히틀러 암살 미수 작전에 관여하지를 않았어요. 부상으로 치료 중이었으니까. 그 영화 발키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 발키리 있죠. 그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이 그 주도를 했던 그 암살 미수 작전. 문제는 그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은 자기가 주도를 한 건 맞는데 그 발키리 작전의 총지휘관은 아니었어요. 위에 장군들이 있었지. 장군들이 있었죠. 그랬는데 그 롬멜 장군이 부상을 치료하던 중에 이 발키리 작전에 관계가 있다 하고 의심을 받아요. 그래서 히틀러는 이 군사작전, 이 덩케르크 작전 때 에르벤 롬멜이 히틀러의 작전 수행에 있어서 좀 약간 좀 의심을 해서였는지 그거를 히틀러가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라온님 생방이에요. 자, 그래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의심을 받아요. 발키리 작전에 너 참가했지. 근데 롬멜은 아닙니다. 저 부상 치료 중이었는데 이걸 슈타우펜베르크한테 저 들은 적도 없습니다. 했어. 근데 거기에다가 롬멜은요. 독일 국민들이 떠받드는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히틀러도 쟤는 영웅이라서 쉽게 죽이지도 못하잖아. 해가지고 롬멜한테 은밀하게 소식을 전해요. 야, 너 둘 중 하나 골라. 너 장례식 치러주고 가족들 내가 해코지 안 할 테니까 너 혼자 조용히 죽어라. 아니면 너 진짜로 다 죽는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롬멜은 알겠습니다, 카카. 그러면 약속대로 국장 치러주고 가족들 살려주세요. 하고 혼자서 청산가리를 마시고 죽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히틀러는 롬멜 장군은 국장을 치러주고 가족들은 살려줬어요. 어쨌든 이 덩케르크 작전 때 롬멜 장군이 의심을 한 건 맞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히틀러한테 카카 이거는 아닙니다 라고 바로 얘기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료 찾아보면 나와요. 자료야 뭐 찾아보면 많지. 제가 영화 발키리도 봤었어요. 발키리도 봤었고 여러가지 다 본 적이 많아요. 자, 또 태클 심하게 건 건 아니니까 제가 그냥 봐드릴게요. 좀 심한 태클이면 가차없이 강퇴시키거든요, 저희 방은. 어쨌든 기갑부대가 파리를 공격할 준비는 해야 됐기 때문에 히틀러는 그래, 그러면 공군이 알아서 덩케르크를 한번 폭격을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하긴 했었어요. 문제는요, 여기서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당시 기갑부대 중에요, 기갑부대의 선두부대가 그 전차들이 건널 다리까지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였는데 그 강을 건넜던 선두부대까지 돌아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실수였어요. 원래 그 군사작전에서요, 가장 기본적인 정석 중 하나인데요. 만약에 군사작전의 목적으로 강을 도하하기 위한 임시 가교를 설치하면요, 철수할 때 그 임시 가교도 철수하는 게 그 군사작전의 정석이거든요. 카이사르도 갈리아 전쟁할 때 한번 그런 작전을 썼었고요. 다리를 끊어놓는 게 맞아요. 돌아올 때. 자기들이 임시로 만든 다리는 끊는 게 맞아. 그게 군사작전이에요. 저는 저런 논문 3개사로 썼어요. 그래서 다리까지 끊으라는 거야. 그 철수하라고 하니까. 그게 엄청난 병크를 저지른 거죠. 병마크리를 저지른 거야. 자, 그러니까 이미 다 만들어놨던 그 교두보까지 다 헐고 철수하라는 거, 그게 실수였던 거야. 그거를 철거하는 동안 연합군은
어떻게든 방어진지를 구축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덩케르크에서 그 병력들이 철수를 하는 동안 남아서 지키기로 한 병력들은 진짜 필사적으로 막을 수 있었어요. 물론 이제 철수를 하는 동안 시간을 벌어줄 뿐이지 언젠가는 넘어갈 판이긴 했어요. 워낙에 그 숫자도 딸렸고 독일의 전력이 훨씬 더 우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깨질 판이었죠. 거기에다가요, 당시 이 덩케르크에는요, 프랑스, 벨기에, 영국 세 나라의 군대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프랑스 본토다 보니까 이 본토에서 지휘권은 프랑스가 갖고 있었어요. 프랑스가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프랑스가 아직도 포위망 안쪽과 포위망 바깥쪽을 양면 작전을 펼치면 이 포위망을 뚫을 수 있다. 그런 망상에 빠져 있었던 거야. 프랑스 지휘부가. 그래서 그런 망상도 있었고,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3세가 5월 28일에 독일에 항복을 해요. 하지만 벨기에 내각은 그 왕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런던으로 가서 망명정부를 세워요. 네, 라온님 들어가세요.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도 그 전쟁 당시에 장군이었는데 영국에 가서 망명정부를 세우죠. 망명정부를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휘체계가 더 복잡했어요. 그것 때문에 영국은 이 구출작전을 영국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영국이 이 수십만 명을 영국의 힘으로만 구해야 됐어요. 영국의 힘으로만 구했어야 됐고요. 게다가 문제는 영국도 문제야. 여러분들, 이 시대의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죠.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대영제국이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냐면, 이때 영국이 세계 각 지역마다 식민지가 있었어요. 영국이 아프리카 쪽도 이집트부터 남아공까지 남북으로 걸쳐서 종단 정책으로 식민지를 개척을 했었죠. 아라비아도 영국의 보호국이었고, 이란도 영국의 보호국이었고, 인도도 영국의 식민지였고, 심지어 호주하고 뉴질랜드도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대서양에도 영국, 인도양에도 영국, 태평양에도 영국이야. 세계 각지에 영국이 다 있는 거야. 영국 해군이. 진짜 세계 각 몇 대항 몇 대주 있잖아요. 거기에 다 있었어요. 영국은. 그렇다 보니까 도저히 영국은 이 덩케르크 하나를 위해서 그 지구 전역에 흩어져 있는 영국 해군을 다 모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노르웨이 전선에서도 영국은 철수를 해야 되는데, 노르웨이 쪽에는 병력은 적었는데 거기는 이제 북해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바다로 항해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의 함대를 보내줬어야 됐어요. 덩케르크는 도버 해협만 건너면 돼.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짧게 건너는 배들이 있어도 됐거든요. 아무리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한 영국이었지만, 그러니까 영국은 스페인 무적 함대도 격파하고, 나폴레옹도 넬슨이 죽었지만 격파를 했고,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도 격파했어요. 진짜 세계 최강이었어, 대영제국 해군은. 문제는 관할하는 바다가 너무 넓어가지고 이 덩케르크 하나를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 개척 때문에 지킬 바다가 너무 많으니까 선박을 할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덩케르크에 남아있는
그리고 데려와야 될 그 규모의 병력이 무려 30만 명이야. 요 조그만 땅덩어리에 30만 명이 갇혀있다 생각해보세요.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도요, 제대로 된 생활이 안 돼요. 다 깔려 죽어요. 막, 화장실에서 막 일 보고 막 그런, 막 똥도 엄청나게 막 배수가 막 막히고, 어우,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들 군함도 생각해보세요. 그 군함도도 인구 밀도가 덩케르크보다 더 높았어요, 군함도는. 덩케르크요? 원래 여기는 프랑스 땅이에요. 파리에서 북쪽으로 270km가 떨어져 있고, 벨기에 국경하고는 14km가 접경이 있어요. 국경도시야. 국경도시예요, 사실상. 그리고 이 도버 해협 쪽, 덩케르크 근처가 아마 도버 해협으로 지금도 지하철도가 놓여 있을 거예요. 혹시 유로스타 타보신 분들 알겠는데, 파리에서 런던까지요, 기차가 다녀요. 열차가 다녀. 근데 그 열차가요, 도버 해협을 지상으로 건너는 게 아니고, 이 도버 해협을 해저 터널로 뚫었어요. 철도가 해저 터널을 건너요. 그래서 가는데 그쪽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영국은 프랑스하고 벨기에의 도움 없이 이 작전을 수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배가 없잖아. 30만 명을 어떻게 다 영국에 남아있는 배만으로는, 그러니까 영국에 남아있는 군함만으로는 30만 명을 데리고 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에까지 협조 요청을 하고 배를 긁어모아 봤는데 그래도 모자라요. 그래서 영국은 결정을 내려요. 영국은 민간인들의 배까지 징발령을 내려요. 그래서 고기 잡는 배, 그리고 레저 스포츠용 요트까지 그냥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는 모두 다 이 작전에 참가하라 하고 명령을 내렸고, 진짜 막 그런 통통배도 막 출동하고, 귀족들의 배는요, 진짜 레저 스포츠를 위한 요트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출동했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손수 실천을 했죠. 막 귀족들도 자기 배가 막 부서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배들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배들은요,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징발하는 거는 좋다. 그러나 내 배니까 내가 운전한다 해가지고 선장하고 항해사들이 군인들이 운전하는 거는 반대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직접 배를 몰고 참전을 해요. 아니, 관리자 아니신 거 아니까 굳이 그냥 알아서 업 눌러주시고요. 뭔 어그로야, 어디서. 그래가지고 징발령을 내려요. 그래서 자,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출항해요. 여기가 덩케르크를 출항하는 배인데, 저 현역이고요. 저 작년에 예비군 훈련 끝났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은 없어진 306 보충 대대로 입대를 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죠. 그래서 도버 해협을 이렇게 다양한 배들이 다 건넜어요. 이렇게 다양한 배들이 다 배를 건넜고요. 영화 덩케르크에는요, 막 바다를 건너는데 한 장면에 한 20척 정도가 잡혔잖아요. 물론 그거보다 배는 훨씬 많았고, 그리고 각각 출발 날짜도 달랐어요. 출발 날짜도 달랐고, 그래서 요 그림에서는, 요 그림은 진짜
실제 배가 더 많았잖아요. 이 그림은 실제 배가 더 많았어요. 이 그림에 있는 배보다 더 많았을 거야. 진짜 그냥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면 다 출동한 거예요. 그래서 한 900척 정도가 출동을 했어요. 민간인 배들까지 다 합해서 900척이 동원됐어요. 30만 명을 태우기 위해서. 그렇게 되니까 그 영국 공군들이 이 수많은 배들을 엄호하기 위해서 영국 공군들도 그동안 만들어 놓고 대기만 하고 있던 이 스피파이어라는 비행기까지 출동을 하게 돼요. 스피파이어까지 출동하게 되고, 바람 좀 올릴게요. 스피파이어까지 출동을 하고요. 그리고 프랑스도 그때서야 정신을 차려요. 그때까지도 프랑스는 포위망 안쪽과 바깥쪽에서 양면 작전으로 이 포위망을 뚫을 수 있다 하는 망상에 빠져 있었으나 그제서야 뒤늦게 현실을 깨닫고 포위망에 있는 프랑스 병력들도 영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일단 거기서 살고 보자. 나중에 그 프랑스 본토로 다시 보내서 작전을 투입을 하든지 할 거니까 일단은 영국을 데려가 주세요. 하고 이 덩케르크 철수 작전의 지휘권은 영국으로 넘겨요. 프랑스 본토 작전은 원래 프랑스가 지휘권이 있었는데 영국으로 지휘권을 넘겨요. 이때부터. 지휘권을 영국으로 넘기고 프랑스는 대신에 여기가 프랑스 땅이니까 두 개 사단이 철수 작전을 하는 동안 막겠다. 두 개 사단이 방어막을 구축하고 철수를 할 동안만 지연을 시키겠다. 그리고 프랑스 두 개 사단은 포위 작전 다 하고 철수할 수 있으면 따라가고 아니면 운명은 하늘에 맡겨라. 였어요. 그래서 처음 목표는 처음 이틀 동안 45,000명 탈출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자 영화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다들 항구에 다 줄 서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항구에 줄 서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 상태에서 비행기 폭격 맞으면 죽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비행기 폭격 맞으면 뒤지는 거야. 그래서 처음 이틀 동안요. 첫날은 한 7,600명? 첫날은 7,600명, 둘째 날은 17,800명. 그 정도밖에 못 뺐어요. 저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병사들은 일단 어디 가지 않고 다 이 항구에서 대기해라. 심지어요, 민간인까지 징발이 됐다는 소식에 이렇게 해변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요. 항구가 아니고. 그러면 조그만 배들은 그 바닷물이 썰물이 되면 여기 해변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 해변이 좀 얕아지면 그러면 그 배가 들어올 수 있는 데까지 좀만 그 물 따라서 걸어가지고 물 따라서 걸어서 이제 거기서 배를 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예전에 태국 갔을 때 파타야라는 파타야라는 바다 쪽 간 적이 있어요.